일요일아 일요. 오래간만에 4명이 앉아서 것도 오래간만이고 연말도 되고. 사실 오늘 이 시간은 물론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자신은 없는데 네. 제가 최소한 말 드릴 수 있지만 어디 가서 못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차한테도 얘기하는 게 네. 분명히 나는 어디 가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가 이번에 이 두 우리 주니어들이 자산 배분 자료 연간 자료에 두 가지 마이너스 일들 김혜영 연구원이 맡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혜영 연구원 김혜영 오해영 연구원. 뭔가 어감이 안 좋았어. 혜영아 미안하다. 말씀드려야 되나 말면서. 우혜영 연구원이 했고 또 하나는 우리 부장님 우리 주니어 우리 그 저기 이태원 김태훈이라고 할 뻔했어. 김태훈 파칼라 내가 성을 맨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아칼럼니스트. 이태원 태훈이가 정리한 시에러 부분도 상당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결국 큰 구도로 보면 이거는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안 터지는 상황인데 지금 네. 금리가 움직였을 때 어디가 터질 거냐 한다면 이 둘이라고. 마이너스 금리 쪽이 터질 거고 또 하나는 시에러 같은 서로 신종 파생이라고 봐야 되겠지. 네, 약간. 서로 옛날 CDO 같은 거니까. 네. 이거 개념을 알고 계셔야 이거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건데 되게 막연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무슨 발표할 때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금위기 이후에 통화정책 자체가 구조가 많이 바뀌었거든. 네. 그전에는 포워드 가이던스란 말조차 없었어. 네. 기대값 조정이라는 게 나는데 사실 그게 뭔지도 잘 개념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대반이야 시장에.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위험 얘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재미를 듣지 마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 가지 공부를 더 하시면 좋고 하여튼 최소한 개념적으로 어렵게 가도 돼요 오늘은. 네. 왜냐면 이해를 잘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쉬운 것부터 먼저 하려고. 네. 네. 마이너스 1부터 먼저 하고 시에로 가는 거 두 부로 나눠서 할 텐데 자료는 11월 12일 날 발간했던 2주 전에. 2주 전 지났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인사도 안 했네요. 혼자서 괜히 막 떠들었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네, 주니어 이코노미스트 오혜영입니다. 크레딧 이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용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이번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리츠 편이 정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반응이 어제도 달렸는데 근데 타사 대비해서 자료를 되게 좀 정리를 깔끔하게 좀 잘해줘서 좀 고맙다고 그러셨고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좀 요즘에 저도 이제 고객들 상담 받을 때 리츠 좀 여러 번 저도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좀 상담 좀 많이 받고는 있는데 관심들이 확실히 좀 많으셔서 이번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 저번에 오늘 134회 2부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1부 한 분이 내년도 전략 짜는데 정말 좀 도움 많이 됐다고 연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전략이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 제가 애널리스트 전략 일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짜는 거냐면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한번 할까 하다가 맨날 저 아는데 이런 거야. 우리 이태원이나 우리 우혜영 반말한다 뭐라고 하시는데 이 시간은 동시에 우리가 주니어들과 얘기하는 시간이 돼요. 네. 항상 메인 시나리오를 그다음에 서브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돼요. 메인을 잡고 서브는 리스크 요인을 보는데 서브의 가능성을 체크해야 되거든. 어차피 이 자료에서 저번에는 메인 시나리오를 들은 거고 서브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두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메인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네? 리스크 관리 같은 느낌. 당연하지. 근데 리스크 관리로 하면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원이 인과관계를 자꾸 따지는데 이거는 내 생각에는 당신들이 이제 그런 전략을 짜거나 이걸 할 때 네. 메인과 서브 개념으로 접근하면 편해요. 그걸 내가 나는 이제 PT가 고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서브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가 이 얘기거든. 혜영이랑도 가까워 얘기하고 아침에도 어떤 책을 내가 청아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했던 책이 뭐냐면 학계도 쫓아서 많이 이게 공부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나도 들어보고 우리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굉장히 좀 제가 이렇게 정한이 말할 때는 뭔가 유니크해서 하는 거니까 합시다. 마이너스 1도 우혜영부터 합시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1대 시대란 제목으로 자료 시작되고요.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다 아실 거지만은 2019년도는 미중무역 분쟁이라든지 노딜 브렉시트 같은 이제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되게 산재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도 위축되고 글로벌 교육력도 위축되는 국면이었습니다. 여기 그림 차트 보시면은 여기 다 2019년도 들어서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제 제조업 PMI라든지 글로벌 CPI라든지도 하락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폈는데요. 47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주요국들
하고 이제 이머징 국가들 몇 개 그려놨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려놨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고 적어도 금리 동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금리가 대부분의 금리가 다 저금리로 가는 국면이고 금리가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인데요. 보시면은 미국하고 뭐 ECB, 한국, 일본뿐만 아니고 이제 이머징 같은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저금리 흐름을 같이 이어갔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주요국들 장단기물 금리를 그려놨는데 여기 다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랑 같이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일드 채권 규모를 그려놨습니다. 여기 2019년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그림은 이제 글로벌 금리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거꾸로 그려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밌었던 게 네. 그냥 일단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가 또 막 말하고하는데 왜 마이너스 이거 뒤에 설명을 하시겠지. 네. 왜 마이너스 채권이 금리가 이렇게 가능한 거죠? 마이너스 채권 금리가 가능한 거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요즘 금리가 다 저금리잖아요. 0%대도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자금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게 왜 들어오는지 보시면은 여기 제가 49페이지에 적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투자하면은 손실 보는 채권인 거잖아요.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에. 근데 왜 들어오냐면은 일단 경기가 너무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채권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계속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갈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 채권도 웃긴 게 뭐냐면은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만기가 있을 텐데 단기하고 장기간에 또 스프레드가 있어서 롤다운 스프레드가 가능하고 또 차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유로존이나 일본의 마이너스 채권에 들어오는 게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은 통화 수합 얘기가 들어가는 건데 금리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채가 뭐 2% 아래지만 1.65, 7% 이렇게 되잖아요. 1.7%.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금리인데 금리상으로는 이득을 볼 게 없어요. 근데 통화 수합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통화 수합이 이제 마이너스 이제 이 채권하고 이제 미국채 스프레드보다 수합이 클 경우에는 이제 통화 측면에서 미국 투자자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계어 같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원래 우리가 전통 거시 책 보면 화폐 금융론을 보면 금리 하한을 제로로 생각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제로로 오면 화폐를 가져가면 된다. 이런 했는데 이제 현실은 이 같은 과정에서 크게 벗어난 게 방금 전에 말한 게 뭐냐면 그 자산 매입 같은 정책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중앙은행 정책들이 너무 이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롤다운 스윙 막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사실은 마이너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을 보는데 사실 채권이라는 게 만기 이자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캐리 수익이라는 것, 롤다운 수익, 자본 수익. 네. 근데 롤다운 수익은 만약에 일드 커브가 그러니까 우상향 보일 경우에는 기간 하면 얻을 수 먹을 수 있는 있는 거예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자하면 사람들이 만기에 가서 내가 이자가 마이너스인데 손해 보는 정말 내가 이 질문을 어느 강연회를 갔는데 막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소리듯이 질문하는데 근데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일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했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만약 저금리 기조가 유지 안 된다 하는 순간 처음엔 리스크온으로 막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어느 날 이게 뻥 터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리스크라는 게 위기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좋았던 데서 오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채권까지 갔다가 얼마 채권에서 많이 먹은 거야 이게. 네. 이게 반대로 도는 순간 부채가 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냐 보면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이제 우현이 형이랑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현이 형은 오늘 잘 들어야 되는 게 저희 잘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 자식 뭐 광박 이게 아니라 이해들을 못하니까 언제 중앙은행 정책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책 해도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될 거고 거기서 우리가 언제인지 모를 리스크의 가늠자를 찾는 거지 막연하게
10년 주기에 따라서 내년에 터집니다. 뭐 내가 이건 정말 마바라. 네. 내가 그런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 난 알 수 없다. 근데 부채가 터질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계속해서 보면 파웰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그렇게 와칭을 하고 이런 이유가 이 불안감 때문이에요. 과잉. 근데 막연하게 여기서 언젠가 부채는 터집니다. 앵무새자 터집니다. 이거에서 뭐 하냐는 거지. 부채 터질 얘기가 있냐. 그래서 이 마이너스 채권이라는 걸 뭐 이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뭐 다 아는 얘기 갖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 보면 어마어마한 거고 얼마 전에 봐요. 우리나라 국공채 3년이 8월인가 9월에 1.09 1.1 깨졌었지. 1.1 깨졌었어요. 깨졌었어. 네. 사람들 모르지만 그때 다 한국 마이너스 금리 간다 그랬어요. 네. 맞아. 1% 기준금리. 근데 봐요. 시장 금리가 돌아서 1.46 1.45까지 이 정도 왔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리에 이걸 사실 감이 안 오는데 내가 전사했구나. 어? 그렇지 않아 태훈아. 네. 근데 뭐 다 그런 거야. 처음에 연말이니까 만기 클로징이다. 뭔데 야 이거 뭐야 내년에 혹시 금리 뜰까봐 난 두려워. 혹시. 그래서 굉장히 이걸 유념해서 봐야 돼요. 만약 금리가 움직여 버리면 이 장을 우리 증시만 못 간 거지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거거든. 근데 이거가 마이너스 1도 저번 독일 국채도 이번에 저번에 빵원 됐었잖아 거의. 98% 손실 받다가 순식간에 원부가 회복됐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놈은 그때 엄청 먹은 거야. 그게 국공채 마이너스 국채에서 손실로 확 바뀐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야. 아까 그 채권 수익이 결국 이자 수익이 있고 그 롤링이 있고 자본. 그렇지. 그거를 하여튼 그래서 좀 더 이해가요. 네, 조금 더 이해.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드 채권 규모가 소폭 좀 그러니까 하락하는 국면이 이제 금리가 돌아서는 구간하고 비슷하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1드 채권 규모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금리 하락 요인하고 상승 요인을 적어놨는데요. 2020년도에 어떤 이제 이슈들이 이제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통화 정책 뭐 이런 거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무역 갈등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어떠한 재정 정책을 펼 것인지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일 거다.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 보고 있어서 이제 이거는 금리를 좀 누르는 약간 역할로 하겠지만 이제 그 반대로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저금리 구조에 있고 이제 그 금리 정책들이 잘 안 먹혀가는 구간에 있어서 재정 정책을 펴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국가들이 뭐 선진국들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금리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태훈이 생각은 어때? 이 둘이서 만약 재정정책 쪽 국채 발행들이 과해질 것 같지 않아 지금 느낌이? 네, 국채는 이제 작년보다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대로는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공급을 늘리기로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기관에서 수급을 못 채워서 뭐 초과 발행에서 초과 공급에 대한 이슈로 이제 뭐 금리가 상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 진짜. 채권쟁이처럼 짧게 말해. 나는 마바라티카에 계속 하고 있고 갑시다.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화 정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 먼저 보시면은 이제 9월에 이제 핫했던 게 뭐냐면은 레포 시장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조치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뭐 재정증권 매입이라든지 그러니까 레포 단기물 뭐 기간물 같은 경우를 계속 매입하는 거가 내년도 뭐 1분기까지는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매입을 계속 할 거지만 최근에 파월이 말한 걸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제 현재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기가 11년째 동안 확장 기조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근데 만약에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들어올 경우에는 충분히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 GDP 나왔지만 또 서프라이즈. 네, 또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11년째 경기 확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내 이 말 제일 싫어하거든. 뭐 10년 주기 무슨 주기 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오늘 GDP 나온 거 딱 보면 뭐지? 11년째 경기 확장인데 5년 지나면서도 계속 경기 나갔던 놈들도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게 나도 파웰의 입장은 하여튼 금리 뭐 좀 함부로 인상도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마냥 다시, 그 정책을 막 쓰겠다는 의미도 아니야 사실 바웰이 지금.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는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는 그냥 더 압박하는 것 같아. 더 돈 풀어라.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라는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파웰이 근데 이번에 어젠가 그제 연설을 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연설 문구에서 제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 지금 달성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목표치 도달할 때까지 뭐 계속해서 이제 주시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지금 요새 경기는 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건가요? 금리를 조절할 때 아니면 인플레가 더 이렇게 우선순위인 건지. 그러니까 인플레로 보면 제가 봤을 땐 계속 금리 인하 더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중앙은행의 목표는 두 가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물가를 조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최고의 고용,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게 두 가지의 목표고,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는 그 두 가지를 목표를 위해서 연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 측면에서는 이제 봤을 때 뭐 유가가 많이 하락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공급 측면에서 공급 물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좀 낮아지는 거는 글로벌한 움직임이에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만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0%라든지 마이너스 물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미국은 1%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물가 상승의 목표로, 그러니까 물가가 2%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 뭐 물가를 올리고 떨어뜨리고 이거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했던 게 뭐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파이터고 뭐 그게 규미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바뀐 게 사실은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정책이었다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로 내가 안내하겠다는 거야. 연준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에는 패드와처라고 해서 연준이 금리 오리고 내리고도 안 알려줬었어. 패드와처가 보고 있다가 이제 몰래 이렇게.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왜 이런 정책까지 갔냐. 어쩌면 경기라는 요소가 물가만 보기에는 정말 더 문제는 이제 좀 살려놓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안 가본 길을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또 지금은 다 물가가 안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 갑자기 튈 수 있어요. 튀는 순간 부채가 터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꾸 내가 계속 반복하는데 파이랑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번 래퍼 이것도 놀란 거지. 희겁한 거지 그때. 맞아요.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으니까. 한번 튀는 걸 봤잖아. 또 순식간에. 잠깐. 근데 이건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연준은 미국은 이거 맞아. 8월 8일 날 했던 그때 연설도 보면 결국 여러 가지 QE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연준이 계속 비전통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게 또 힘 아닌가? 지금?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희망, 약간 힌트를 그래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최근에 정상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다시 QE를 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이제 뭐 재정증권, 단기 재정증권 매입이라든지 뭐 레포 시장 매입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QE라고 딱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연준의 움직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QE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QE는 단기, 중기 다 사는 거고 단기 이거는 보니까 단기만 사고 산다 있거든요. 이거.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채권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잘 무식한 얘기할게 내가 그냥. 일단은 그 대차자산포 사상의 자산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QE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예컨대 이게 뭐 부채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만기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한가를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기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꺼지긴 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뭐랄까 유동적 되게 지속적인 공급이라기보다는 좀 잠깐 공급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연준이라는 건 과거의 대차대표에 비해서 뭐 얘네 독성자산 같은 건 많이 MBS가 살아 줄인 것 같지만 자산은 여전히 맨날 이렇게 사서 쟁여놓고 있는 거냐 연준이 사실은. 뭐 다시 또 그 샀던 자산이 만기가 되면 또 다시 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계속해서 통화정책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보시면 53페이지 넣어놨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이렇게 바뀌잖아요. 투표권자들이. 내년도 투표권자들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호키시한 분들도 있고 뭐 도비시한 분들 좀 없어지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기조가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이걸 경기 상황을 봤을 때 뭐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동결 기조가 좀 근데 인상은 아니지만 동결 기조가 지속될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 기조 정도? 네. 그러니까 인상하기에는 이제 내년 뭐 초에는 인상은 혹시 어렵고요. 도비씨도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지? 잘 모르겠어. 말이 왔다 갔다를 좀 하지 않나? 엄청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데요. 그 중간 뭐 센트릭한 사람이라든지 조금 약한 뭐 도비씨, 그러니까
비두기파, 매파인 사람 좀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은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네. 일본은 네. 어때요? 일본은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좋지는 않아요. 뭐 제조업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물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번에 10월에 소비세율 인상한 다음에 지표를 보시면은 아직 지표가 안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선행수요만 들어온 거지 정말 궁극적으로 기반에서 올라온 수요는 증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표가 안 좋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BOJ가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BOJ 지금 미국이라든지 ECB 같은 경우가 조금 한 걸음 물러났잖아요. 완전 완화적인 거에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예전보다는 생긴 것 같고 건들 수 있는 부분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기금리를 다시 건드려가지고 지금의 마이너스 0.1%를 떨어뜨리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너무 힘든 선택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산 매입 쪽으로 다시 얘가 갈 것 같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국채 매입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좀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위험 상황이 왔을 때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 선택이었거든요. 가장 첨단의 정책을 쓰는 게 일본 같아. 그죠. 위험 자산 매입하니까. 아까 저 ETF를 사지 않나. 네, 주식 그거 ETF 사니까. 네. 그래서 그쪽으로 뭐 조금 위험 자산이 뭐 주식 ETF라든지 리트 쪽으로 좀 더 자산을 매입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렇게 정책을 선택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과 현재가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움직임은 또 동일하게 보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얘네들이 드라기 총재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없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많이 해줬잖아요. 뭐 TLTRO 3차 이거에 대한 뭐 그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좀 자산 매입에 대해서 다시 재개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얘기했는데 현재 이제 총재로 부임한 라가르드는 기존의 드라기 총재 의견을 따라가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원화적인 측면을 보여줄 거라는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드라기만큼은 아니야. 그래요? 드라기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정말 좀 유럽의 어떤 네. 가장 미국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가르도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어떤 잡지에서 뭐 근데 그러니까 말을 할 땐 항상 근데 드라기의 정책을 조금 이제 승계해서 같이 가겠다는 느낌처럼 말을 해서 완화적인 좀 측면을 보이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22 내 위원들 간에 이제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 편 거에 대해서도 반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얘네들도 지금 그때처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나오기 힘든 구간이고 최근에 22 위원들 보면은 이제 부총재도 말을 했는데 현재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중지하겠다는 약간 의견을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ECB도 조금 올해와 같은 그러니까 9월과 같은 정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 보고 있어서 ECB랑 미국이 조금 한 발 물러선 이 시점에서 한국하고 일본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통화 정책 쓰는 게 굉장히 한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네. 얼마나 재정을 투입해서 뭐 하냐인데 뭐 그거는 유럽은 그냥 여전히 재미없는 것 같은. 네, 일본하고 근데 이제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 한 지가 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고 나서 진짜로 좀 효과는 진짜 있었던 건가요? 그게 어느 정도 경제 뭐 성장이라든가. 네, 지금 마이너스 금리 쓰는 국가들이 뭐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일본, ECB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딱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을 때 전후로 보시면은 뭐 건설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가 늘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효과가 있다고 뭐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지속되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경제 그 지표상으로는 보이진 않았고요. 또 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확연하게 상승한다든지 이런 연계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급상승하는 건 안 보여서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지가 또 얼마 안 됐어요. 2010년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효과는 조금 뭐 국가별로 또 금융 시스템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도 도입해야지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섣부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봤던 게 이제 저 기사를 본 건지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느 분이 한국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게 맞는 건 그런 의견이 있는데 네, 맞는 건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도입할 수 없는 게 그거는 정말 어쩌면
그 전제 조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통화라는 게 큰. 그리고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들은 이제 국가 통화가 좀 강한 국가들이거든요. 일본도 그게 그렇고. 전제가 돼야 중기축 통화 성격. 네, 거의. 그 혹시 외국인들 하나 원화 통장은 안 갖고 있잖아요. 엔화 통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네, 스위스도 프랑이 좀 고평가 통화가 어쩌면 그걸 보니까. 유도한 거지. 스위스는 지네가 경제를 살린 방법. 스위스가 굉장히 마이너스 채권을 선도적으로 한 나라. 네, 맞습니다. 먼저 하고. 근데 그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가끔 기자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자극적으로 쓰는구나. 꼭 그런 내용은 아니고 스위스 같은 게 대표적이야.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어. 유로 그 프랑 내 통화가 너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뭐 하여튼. 근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왜 더 낮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가 1.25%잖아요. 근데 10월 기준으로 근원 물가를 보시면 0.6%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빼보면 실질 금리 수준이 0.65%여가지고 아직 우리나라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주요국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더 내릴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더 내릴 수 있다라 말을 하긴 하지만 좀 그래도 마이너스 1.25%는 지금 한국 수준에서는 제 역대 최저 금리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1%가 끝이라고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조금 금리 인하하는 거는 지금 부담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서 네,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대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계속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은 이제 513조 원 예산을 폈어요. 근데 이게 500조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래도 경기 부양을 필요성을 느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 보시면은 좀 이제 통화 정책으로 건드는 것보다는 재정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도 보시면 내년도 보시면은 60페이지인데 이제 기존에 도비시했던 그러니까 비둘기파였던 분들이 4월에 다 임기가 만료가 되고요. 지금 현재 계신 분 2분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4분이 새로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에는 금리를 건드리기 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지금 1.25%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새로 들어올 이제 위원들이 어떤 성향인지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왜 금리가 안 내려가지 이러시는데 네. 보통 금리는 이후의 것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 금리가 올라서 버티는 이유가 내년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번에 2번 내린다는데 의외로 이거 금리 못 내리는 거야 이런 생각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추론이야 추론. 네, 왜 그럴까? 네. 반문해 보셔야 되는 거니까 기준율 1%대 기준금리 갈 거라고 하는데 금리 내리기도 만만치 않지. 한남 재개발 막는 거 보니까. 부동산도 막아야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금통위원들도 이것들도 나중에 보면 재밌습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더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완화됐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그래도 저금리 기조는 조금 유지될 것 같다라고 크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뭐 이슈들은 대통령 선거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뿐 아니고 이제 미국하고 EU 간의 무역 갈등까지 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0월 2일에 발표된 건 뭐였냐면은 이제 미국하고 유로존이 서로 그 항공기 있잖아요. 뭐 그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에 대해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걸어놨었어요. 근데 그게 10월 2일에 발표가 났는데 일단 미국이 이제 유로존이 에어버스 보조금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이제 보잉에 대해서 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 WTO가 어떻게 뭐 될 건지 결과가 내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로존도 또 미국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아니고 이제 미국하고 EU 간의 무역 분쟁까지도 이제 확장될 수 있는 뭐 예상이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EU하고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얘기도 아직 안 끝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지 이제 될 것 같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그래도 아직은 여전한 이제 2020년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저 미국 선거도 얘기해놨고 근데 뭐 다른 데서 아직 언급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금리라는 게 결국은 주식시장보다 더 크거든 채권 시장이.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온도계를 채권 시장을 보면 주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네. 채권을 보면은 이게 참 근데 최근 분위기는 약간 채권이 시장이 약해지면서 리스크온 분위기가 확실히 있지 않아? 그 주식이 좀 더 잘 미국도 계속 그 최고가 찍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재정 정책 얘기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CB에서도 계속 이제 EU 회원국들의 재정 확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력에 있는 국가는 조금 나서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재정 정책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데 페이지 68페이지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0년도 예산안이 좀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적자 국채 발행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큰 이제 뭐 60억 규모라고 제가 확인했었는데 아무튼 그 규모가 이제 어떻게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이제 국채 발행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수요가 같이 와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지만 금리가 조금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뭔가 흐름이 보이거나 이제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 정책 스탠스가 조금 이제 덜 완화적으로 흐르는 모습이 보이면은 수요가 안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정책 에 대해서는 국제 발행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나와주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은 좀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일드 채권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지속될 건지에 대해 보시면은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채권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70페이지 보시면은 선진국 국채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신흥국 국채를 좀 보는 게 어떤가라 보고 그게 있습니다. 전반적인 컨선이지 지금. 네. 선진국 국채는 너무 비싸서. 네. 너무 많이 금리가 낮아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비싼 거지 채권이. 네, 금리랑 뭐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70페이지 보시면은 수익률별 선진국 국채 발행 비중을 보시면 여기 뭐 0%에서 1%, 1%에 2% 정도의 수익률을 가진 채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 국채는 좀 일대가 너무 낮아 있는 상태여가지고 매력적이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데이터가 그때 쓴 데이터 기준이어가지고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상위권에 들어오는 이제 채권 지수를 보시면은 대부분 다 EM 채권 지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선진국 투자 등급 국채 정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달러나 유로존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하드커런시 국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제 72페이지인데 JP모건에서 이제 그 발표하는 지수가 신흥국 채권 스프레드잖아요. 여기 제 위에 그림인데 원래 이게 달러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달러랑 최근에는 이제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프레드가 축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머징 국채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채권이 좋을 것이냐라 봐주시면 이 IMF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밑에 그림인데요. 지금 US 투자 등급 뭐 회사채 그리고 하이힐드 회사채 뭐 유로존 투자 등급 하이힐드 회사채는 다 고평가되어 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EM 국가의 투자 등급 소버린 채권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투자 자금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7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 위축되었던 이머징 국가 채권 발행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여기 그림으로는 흑백이 잘 안 보이는데 컬러로 보시면은 이제 하드 커런시 본드에 대한 유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또 밑에 그림 보시면 프론티어 시장에서도 하드 커런시 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수익률도 거의 한 6%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프론티어니까 좀 더 위험한 시장이고요. 이제 선진국 EM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한 4에서 5%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국제 회사채 둘 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보다는 이제 신흥국 국채 쪽 투자 등급
그리고 이제 하드커런시 국채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이제 시점이 아닐까라 생각을 하고 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량주들이 너무 올라온 채권 시장이 네. 잡주들 보자는 얘기 아니야. 아, 맞죠. 네. 잡주들까지 가고 나면 막판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 사이클상의 시계를 보면 네. 이런 쪽에 좀 채권이 터지면 더 무섭거든. 네. 주식은 터지면 청소인데 채권은 터지면 부처에서 그냥 날라가 그냥 네. 망한 펀드를 그때 나오는 거여서 그게 내가 봤을 때 내년은 아닐 것 같은데 네. 몇 년 뒤에 왔을 때 또 이런 쪽으로 가다가 근데 채권 시장은 많이 온 것 같아. 그죠. 많이 온 것 같아. 그리고 아까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10월 15일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장기채들 보험사 같은 데는 그냥 장기채들 맞춰놓고 이러고 싶어 하니까 그런 소수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재미 없어진 채권은 좀 재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되나? 채권이요? 요즘. 요즘 뭐 네, 그죠. 올 초보다는 이제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어떤 같아요. 분은 이제 채권 금리가 뭐 이번에 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또 채권 사가지고 다시 1% 깨러갈 때 크게 먹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네. 그렇게 나빠질까? 채권은 쉽게 말해서 장기적으로 GDP 함수라고 본다면 GDP가 내년에 한국이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계속 정부 비판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안 좋을 거다 얘기해왔지만 여기서 난 한국 GDP 올해가 보다 내년이 나아질 것 같아. 그래야죠. 그렇게 보면 컨센도 근데 원래 내년도가 다 높긴 하잖아요. 원래 좀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은 최종적으로는 신흥국 국채, 하드커런시 국채를 한번 사보자. 이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때다야. 뭐 별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시에로 하자.